안녕하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유통중개 플랫폼을 하고 있는 키즈페이의 대표 한상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비긴메이트 대표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 강연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최근에 한 7월 말쯤에 첫 투자, 사실 이제 두 번째 투자를 좀 마무리를 지었고, 저의 스토리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토리가 우리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 또는 지금 현재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하고 아마 좀 비슷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받게 된 어떤 계기와 스토리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어떤 IR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자들을 설득을 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즈페이는 2019년 12월 1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네,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설립을 하면서 사실 뭐 예비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혼자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경험이 좀 있었어서 큰 뭐 두려움이나 부담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혼자서 법인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겪었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부터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네. 사실 법인 설립도 출자금이나 이런 것도 저는 당시에 제가 이제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출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일부 소액의 출자금들은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의 주주분들을 설득을 해서 소액으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자본금 2천만 원으로 키즈페이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2019년 12월 달에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팀원도 없고, 혼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창업을 할 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느냐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019년에 키즈페이를 설립하기 전에 2014년 3월 26일 날 아토큐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토큐브라는 회사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같을 것 같은데, 이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아무래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실행을 했고요. 이때만 해도 사실 저의 자신감이나 저의 여건,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대기업을 좀 다니다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회사에서 제가 연이은 프로젝트를 계속 성공을 시켰어요. 사실 자만심이 이제 하늘을 찌를 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면 창업을 해서 내 사업도 정말 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 3월 26일 날 아토큐브라는 콘텐츠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콘텐츠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뭐 사실 돈도 있었고 또 사람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저의 성공을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시련이 좀 찾아오게 됐죠.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 21년 친구, 서로 이제 부모님도 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통장에 돈을 넣어놨던, 제가 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아놨던 돈 1억 6,8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인 통장을 열어봤는데 통장에 6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저쪽 많이 웃고 계시는데, 네, 6만 원이 남아 있어서 저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부터 망했는데 내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자존심을 구기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 재취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
뭐 자만심도 워낙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창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굉장히 힘든 시련이 있으면 굉장히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지인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주변에 제가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를 말렸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해커톤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썰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사기도 당했고 그래서 뭐 이제 사진에 나와 있지만 여기 개발자분 안경 끼신 분이 개발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개발자분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입니다. 여기가 이제 밤에 10시면 문을 닫는 카페인데 밤에 이제 그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분당에 이제 미금역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서 아침에 10시에 출근을 해서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밤 10시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기획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뭐 돈도 없으니까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었고 하루에 거의 4시간만 자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성장을 하고 동료들도 늘어나고 또 이제 뭐 기존에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좋아가지고 사기를 당했지만 대출도 나오게 되고 이래서 뭐 지원 사업도 받고 이렇게 돼서 동료들도 늘어나고 하루에 이제 2끼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하다가 조금씩 성장을 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네, 이제 6시간씩 자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주말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없었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했었고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내가 빨리 나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의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이력을 다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아토큐브라는 회사는 사실 굉장히 당시만 해도 브랜딩이 잘 되었고 굉장히 성장 동력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약간은 허황된 허상을 많이 느꼈죠. 사실 뭐 정부 당시만 해도 이제 창조경제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제 오라고 하는 데도 많았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웬만한 제가 뭐 국가 정상들도 만나고 아니면 장관님들도 만나고 네, 굉장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게 마치 저의 회사의 실력인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그런 시기에까지 올 정도로 매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다 허상이었죠. 실제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게 됐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투자도 받았는데 시리즈 A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네. 엔젤과 시드와 엔젤까지만 갔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결국 2020년에 코로나라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콘텐츠 기업 이제 아토큐브를 2014년에 만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저희 교육 콘텐츠를 납품을 B2B로 했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원들이 휴원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는 연단위 계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프로그램이 도입이 못 되고 저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를 다시 겪게 됐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 이제 2019년 12월쯤이었죠. 그래서 2019년 12월쯤부터 제가 아토큐브라는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뭐 돈을 못 벌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버는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회사에 가장 많은 리소스를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가 찾아냈고, 그걸 찾아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특히나 영유아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내가 그걸 해결하면 좀 더 내가 아토큐브라는 회사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또는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 기업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 저의 고민이 결국 모든 스타트업,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2019년 12월에 키즈페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당연히 2020년 코로나가 터졌고 2019년에 제가 키즈페이를 만들었지만, 키즈페이 만들 때도 당연히 돈이 없었고, 이때만 해도 모든 팀원들이 다 떠나갔었어요. 뭐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도 한 16명 정도까지 있었는데, 다 떠나고 혼자 사무실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내가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키즈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창업을, 내가 아토큐라는 회사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또 내가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까, 열정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또다시 내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뭐 이때만 해도 아이도 있었고 뭐 결혼도 했었기 때문에 집안의 또 가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 중에서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다 똑같지 않나요? 네. 결국 도전이라는 키워드. 네. 그래서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다만 저의 성향을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창업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타트업 잘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 그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지인들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건 문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재창업을 할 때 저의 문제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죠. 돈도 없었지만 사람도 없었고 뭐 공간도 없었고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책을 또 찾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이런 이제 치과, 제가 기존에 직장 생활을 했던 지금은 상장사 기업의 대표님이 얘기를 해준 것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빨이 아프면 보통 이제 치과를 가게 되잖아요. 치과를 가는데, 치과를 가서 이빨을 보자마자 그냥 뽑거나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진이란 걸 통해서 어떤 이빨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이빨을 치료를 하면 치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 스타트업하고 동일하다고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와 솔루션을 다 적어서 나눠봤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키즈페이라는 서비스에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 마케팅, 팀빌딩, 뭐 결국 같은 얘기긴 하지만 거래처나 개발이나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자재는 어디서 구하고, 월급은 어떻게 주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며, 멘토링은, 시간은, 특허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어차피 한 번에 해결을 못
못하니까 이 키워드들을 관통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혼자서 못하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 이제 비긴메이트가 사실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지금 저희 이제 부대표님을, CTO님을 비긴메이트를 통해서 만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재미있게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스타트업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종착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싯을 하면 그게 도착점일까요? 사실 이제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 같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 결국 우리 스타트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밌어 하시는,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얘기들을 좀 넘어갈게요. 종잣돈, 제가 이제 아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뭐 회사 법인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보시면 처음에 제가 키즈페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큐브라는 회사를 만들 때도 힘들었지만 키즈페이를 만들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고민을 했던 것이 제가 이제 카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시죠? 카드 대출이 얼마나 저 금리가 높은지. 네.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1,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아토큐브라는 회사의 엔젤 또 시드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아, 나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거는 아토큐브로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토큐브에 투자를 하셨던 비율만큼 키즈페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아토큐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같은 비율로 키즈페이에도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잣돈의 마련은 카드 대출과 기존 투자자를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됐고요. 이제 서비스를 개발자 분하고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 걸렸는데 뭐 이전에는 제가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이나 R&D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지만 키즈페이를 할 때는 그런 쪽에 제가 눈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전에는 엄청 했습니다. 네, 안 맞는 것 같아서 키즈페이를 만든 다음부터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거래처 엔젤 투자자가 나오잖아요. 네, 엔젤 투자자는 제가 이제 아토큐브를 하면서 저희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거래처 대표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고 저도 되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이 종이 인쇄된 프린트물을 출력해서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에 계시는데 찾아가서 제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돈이 없다. 그래서 투자를 좀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사실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질문은 안 하셨어요. 그냥 저의 의지와 저의 눈빛을 보시고 한 대표 힘내라, 내가 돈 투자할게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선뜻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아 이제 뭐 자본금까지 해서 7천만 원인데 이 돈으로 이제 1년을 버텼습니다. 네, 1년을 딱 버텼고 1년 동안 정말 아껴가면서 생활을 했어요. 사실 월급은 집에 거의 못 가져갔고요. 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KI라는 비공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제안이 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승계 제안이 왔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는데 어떻게 저희를 알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으나 M&A 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7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의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이었고 또 워낙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혹했어요. 처음에는 밸류가 굉장히 저희가 적정 밸류로 협의가 되다가 마지막에 밸류가 거의 뭐 3분의 1로 깎였습니다. 뭐 제가 돈이 없는 걸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M&A 형태로 이제 넘겨줬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팀원들을 더 채용을 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너무 무지했죠, 제가. 무지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의 DBA 서버를 좀 안전한 데 보관을 하자라고 해서 좀 넘기라는 요청도 받았고, 처음에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좋았다가 점점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좀 의견이 계속 대립이 되다 보니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이겠지만 저는 상대도 굉장히 저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치 않는 어떤 뭐 우리가 흔히 투자자하고의 만날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치 않는 그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상대방도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수익이 발생을 했고 운이 좋아서 또는 열심히 해서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매출이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벌는 단계가 되니까 다음 스테이지로의 점프업이 필요하죠.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엔젤 단계까지는 제가 찾아갔지만 M&A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상대가 먼저 찾아와서 제안을 했던 거였고 제가 일정 지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가 투자자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게 정확히 언제냐면 바로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네, 올해 3월 달. 올해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는 좀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만나서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고 다행히도 제가 기존에 M&A로 했던 이 투자권 콜옵션을 부여를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행사를 하면서 지분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KI 청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청산을 하고 프리-A 시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게 7월 달이고요. 7월 말에 투자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투자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되게 단순한데 투자 도장을 찍기 전날까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콜옵션을 제가 행사를 하고 KI를 청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우리 당시에 심사형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 감사하고 있고 정말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정말 명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왼손은 거들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신히 뭐 단호한 결이라는 것이 생겼다 뭐 이러는데 이때 당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은 거들 뿐은 어떤 의미냐면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사실 거들 뿐이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네. 중요하죠. 중요하나 결국 거들 뿐인 거고, 단호한 결의라는 거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사업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업에 임했었고,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받는다. 네, 그렇게 매진을 했습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고 하죠. 저희 부대표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왜 투자자 안 만나세요? 그럼 제가 투자자들이 안 만나줘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꼭 핑계 같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고 하는데, 저희 부대표님이 왜 대표님 오늘은 투자자를 안 만나십니까? 네,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더 오기도 생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지인 소개를 요청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들도 많이 있고 아시는 분들에게 소개 좀 시켜줘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콜드콜, 저는 콜드콜은 저랑 좀 잘 맞는 편이에요. 네, 전 잘합니다. 전화 그냥 뭐 아무런 정신없이 그냥 막 해요. 네, 잘합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S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드콜이랑 비슷하죠. SNS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했어요. 한 100개 정도의 투자사를, 저희하고 핏이 맞을 것 같은 투자사를 100개 정도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미팅을 46개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팅, 제가 한 번이라도 만난 투자사들은 46개 투자사가 있고요. 2번 이상 만난 투자사는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이상 만난 데가 한 4군데가 있었고요. 최종 그 투자 심의까지 간 데는 2군데였던 것 같아요. 네, 2군데였던 것 같고, 제가 투자금이 입금되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고요. 사실 이 4개월이 걸린 이유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상황이 콜옵션 아까 말씀드린 이걸 행사하고 뭐 지분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투자사는 오히려 돈을 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히려 제가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SNS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게 제가 투자를 받은 과정은, 제가 이제 밤에 9시쯤에 투자자들에게 이제 계속 콜드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이메일로 링크 코리아인가요? 이런 오더라고요. 스팸 메시지가 와가지고 열어보다가 거기에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심사위원 누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전 키즈페이 누구입니다. 투자를 받고 싶어서 검토 받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운이 좋았죠. 답변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줌 미팅을 했고, 또 줌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오프라인으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또 줌 미팅을 했고요. 또 줌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심의에 올라갔고, 투자 검토가 돼서 완료가 됐죠. 말은 좀 쉽죠. 말은 좀 쉬운데 과정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슥슥슥 간 건 아니에요. 간 건 아니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이제 올해 7월 말에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를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제가 실제 그 IR을 다니면서 우리 투자 심사역 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자료 그대로고요. 일부 대회비만 제가 좀 뺐고, 이 자료를 그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는 사실 저보다는 지금 있는 우리 대표님들 많이 계시는데 훨씬 더 잘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키즈페이 한상택 대표는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장은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한 줄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미션,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다. 제가 이제 어떤 미션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 이제 여기 콘텐츠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유아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손쉽게 좀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기관에 낙후되어 있는 이런 유통이나 또는 결제 방식, 이런 어떤 기존에 좀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IT 기술로 좀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전도 있는데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는 그래서 나 플랫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다니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우리들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심사역분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플랫폼을 하겠다, 무슨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저도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했던 것 같고,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여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플랫폼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저는 나중에 설명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교육 콘텐츠의 시장은 사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통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모두 오프라인 위주로만 되어 있고, 그걸 위한 결제라든지 증빙이나 또는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조차 거의 대부분 뭐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경험하기 힘든 일명 그 대면 영업, 그 띵동 눌러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희 좋은 제품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방문 영업, 이런 형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저는 좀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저는 이제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보통 이제 한 가지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섞이지 않는 문제를 억지로 제가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좀 분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원장님의 입장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금 여기 이 줌 화면을 참석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두 가지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렸고, 저희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비전에서도 보셨겠지만 IT 기술로 풀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서비스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드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의 콘텐츠를 제가 소싱을 해서 그 콘텐츠를 B2B 전용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기관에다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제 시스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코웃음 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죠. 요즘 뭐 전자결제가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입장에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네, 아직 그렇습니다. 전자결제 이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거를 좀 모아서 세미나나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 저희가 이제 그 핵심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이 돼서 단순히 나는 이렇게 돈을 벌 거야가 아니라, 저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검증을 한 거죠. 그걸로 저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는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BM 예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제가 추가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설명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당연히 그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저희 이제 거래액이라고 결제 거래액이 있고 저희 실제 매출액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의 표로 해서 이렇게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22년 추정치는 연단위 계약 완료권을 근거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건 약간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키즈페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시즈널리티가 되게 명확한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그래서 제가 10월부터 2월까지 저희가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매출은 차년도인 3월부터 또 그 차년도인 2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투자를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3월에는 사실 여기 있는 제 매출액이 추정치였던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3월부터 매출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진짜인데 투자자는 그걸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이제 투자자의 몫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다행은 아니고 팩트로 저는 제가 투자 심사역 분들에게 말한 매출액을 되게 보수적으로 말을 해서 그거보다는 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매출을 투자 심사 받았을 당시에는 매출액이 되게 작은데 여기 2022년도에 00 이렇게 땡땡 돼 있잖아요. 저는 이만큼 나옵니다. 이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저희 연단위 계약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3월부터 만났으니까 3월, 4월, 5월까지 이제 계속 만나고 6월, 7월 이렇게 검토를 했으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제 제가 매달 나오는 매출액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네. 당연히 이제 주요 지표 현황도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어떤 유입되는 양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원의 가입자라든지 이제 저희 소매업체들의 가입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표로서 보여드리게 됐고요. 시장의 규모를 저는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제일 많이 공격당했던 포인트, 공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제일 많이 질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규모였어요. 근데 사실 이 시장 규모는 저는 근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부의 공시자료,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공시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시자료를 표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 시장의 규모를 측정을 해서 사이즈를 보여드렸는데 심사역분들이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 이렇게 크다고? 정말 이게 맞다고? 말이 안 되는데? 뭐 너 이거 그러면 이거 아닌가요? 막 이제 계속 이렇게 질문 던지는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 그러시면 이건 공시자료니까 누구나 볼 수 있으니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과정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전체적인 파이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당연히 뭐 그런 질문들은 할 수 있죠. 저라도 그런 질문 할 테니까. 다만 이제 시장의 규모를 파악을 했을 때 그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비즈니스 개요, 제가 이제 크게 저희 키즈페이의 비즈니스 개요를 총 3단계로 단계 스테이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제가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이 매출액을 이 정도까지 내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마케팅을 해보지도 못했고 홍보 이런 걸 해보지 PR 뭐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준비가 됐으니 해보고 싶다. 돈을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마케팅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우상향을 폭발적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재무 예측이 들어갔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3년의 재무 예측을 했고 공격을 무지하게 받았는데 뭐 저는 근거 있는 자료라서 다 차근차근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소개와 저희 부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중에도 뭐 연봉을 뭐 몇 억씩 불러가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맨날 제가 불안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함께 하고 있고요. 기업 정보나 주주 현황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렸고요. 네, 내용은 마쳤는데 이제 어펜딕스에서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키즈페이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결제 관련 통계 자료들 잘 안 보이시죠? 네, 일부러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 가입자 추이나 이런 어린이집 가입자 추이들, 네, 뭐 그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이제 유통 관련 수치들, 이런 수치들을 엄청 준비를 해서 계속 네, 달마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렸고 투자를 받으면 이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 자료가 말고 별도의 엑셀 자료로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계속 요청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되면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셔서 그것도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어느 포지션에 몇 명을 어느 연봉을 주고 뽑고 부대비용 얼마가 나갈 거고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집행할 거고 이런 런어웨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별로 끊어서 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대표님들이 지금 시드나 엔젤은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은 없는데 프리 A나 아니면 시리즈 A를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 그런 백데이터의 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제가 오늘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투자자 어떻게 쉽게 만나냐? 네. 요약을 해드려야죠. 요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자 쉽게 만나는 방법. 결국 불변의 법칙 아닌가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투자한 노력만큼 만날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라고 하실 건데 네,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제가 4월, 5월까지 저희 부대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3월하고 4월, 5월에 아무 일도 안 할 거다. 근데 내가 3월, 4월, 5월 동안 투자자들을 충분히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투자를 포기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매출 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저 스스로 마지노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표지만 대표도 때로는 그런 압박감, 내 스스로가 나를 압박하는 단호한 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하고 정말 뒤가 없는 사람처럼 약간은 반 미쳐 있는 사람처럼 남이 지켜봤을 때는 우리 대표가 미쳤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막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방송인 거고 오늘 이 시간에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고뇌하시고 외롭고 힘드신 여러 콘텐츠 대표님들 부탁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왔습니다. 그 질문들을 평소에 많이 주시는데 제가 워낙 재미없게 해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키즈페이의 그 서비스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즈페이 사이트가 지금 이제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 영유아 교육 시장의 교육 콘텐츠를 이제 원목 블럭하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아 교육의 전문가 뭐 교수님이나 해외 유명한 뭐 석박사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듣보잡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거의 한 16억 가까이 들여서 개발을 완료하고 런칭을 했을 때 시장의 외면을 좀 받았었어요. 저는 이제 아빠로서 내가 내 아이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시장하고 맞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만든 게 시장에 맞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직접 들고 유치원에 어느 집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영업을 하는 방식을 너무 몰랐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가 들고 원장님들 영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원장님들이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우리 아이를 맡겨놓은 원장님들이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 있는 또는 서칭을 하거나 도입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기회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이 기회를 원장님들은 얻지라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들고 온 그 몇 개 중에서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질도 떨어지고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한 게 이제 키즈페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계신다면 키즈페이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시중에 정말 많은 유아 교육 콘텐츠들이 많아요. 뭐 디지털 콘텐츠도 있고 오프라인 콘텐츠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을 저희가 대부분은 제가 보면 B2C로 만들어서 판매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B2B로 이것을 기관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구성이나 가격이나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B2C에 있는 좋은 교육 콘텐츠들 또는 B2B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이 콘텐츠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 쪽에 입점을 할 때 커스터마이징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또는 가격이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기관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런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노출을 하고 제가 기존에 거의 근 10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워낙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네트워크들을 이 안에 이제 담고
이 안에 계신 원장님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요. 이런 것도 우리 원에 도입이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교재 위주의 뭐 영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체육이나 미술, 과학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영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 콘텐츠들이 노출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는 아까 이제 뭐 잠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제대로 원장님이 소개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 지금 참여를 하신 대표님들 중에서 영유아를 위한 좋은 교육 콘텐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콘텐츠 스타트업 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질문을 대신 주셨어요. 첫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주셨고 두 번째는 투자자를 컨택할 때 보유 펀드나 투자 레퍼런스. 네. 세 번째는 스톡 옵션 부여. 네, 요거를 주셨는데 첫 번째 먼저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이제 기업 가치 평가잖아요.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 가치가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극히 좀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우리 투자 심사역 분들은 뭐 퍼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계산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내는 매출액의 몇 배수, 제가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간을 대략 10년 정도로 보고 제가 한 해 한 해 지금 투자를 받는 시점에서의 매출액 대비 내년도에 제가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 금액으로 저는 초기에 밸류를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고 투자자를 만났을 때 투자자가 밸류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저의 그 공식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이 뭐 10년 동안 이루어졌을 때 현재 나오는 매출액과 제가 내년에 하는 매출액의 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나는 밸류로 제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조정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거 밸류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가 이번에 작은 밸류는 아니었어요. 작은 밸류는 아니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네, 그렇지만 엔젤 단계나 이제 뭐 시드 이런 엑셀러레이팅 이런 단계에서는 프리에이 이런 정도 단계에서는 밸류 산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금액이 명확했고 사실 그 금액이 명확한 이유는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가 제 플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젤이나 이때 단계에서 뭐 20% 30%씩 우리가 지분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을 산정해서 제가 제시를 했고 그랬을 때 그 근거가 저 같은 경우는 잘 맞아 들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저는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액이 아직 없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사례지만 저의 가치가 얼마냐였던 것 같아요. 엔젤 단계에서 저의 가치가 얼마냐. 네, 그래서 엔젤 단계까지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표님과 저를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재 회사에 매출도 없고 뭐 기술도 아직 개발이 안 됐고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저의 가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서 저는 트라이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자를 컨택할 때 보유 펀드나 투자 레퍼런스, 네, 이거는 제가 이틀 정도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 체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심지어 이제 그것도 나와요. 그 한국 투자 파트너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이제 투자 기업들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잔여 펀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도 대략 유추를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펀드 모금액이 뭐 500억인데 뭐 예를 들어 200억 들으면 100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펀드에 내가 가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한 이틀 정도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 그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계속 눌러보고 그리고 뭐 WEC나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 들어가서 투자 집행 금액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그럼 얼마가 남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유추를 해서 컨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컨택은 메일도 보냈고요. 그냥 일반 번호로 전화도 했고요. 이제 만약에 지인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계속했고, 제가 좀 끈질긴 면이 있어서 전화를 이제 보통 넘기시거든요. 많이 넘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전화로 오면 받으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저는 계속했어요. 그냥 계속했고, 그래도 안 받는다 이러면 이제 저는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이러저러해서 연락드리게 됐다, 통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답변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무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컨택을 했었고요. 임원이나 임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 부여했고요. 이제 스톡옵션 부여는 아직 다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부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을 잡으려고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고, 그것도 이제 정관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부여를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는 내년도, 저희는 지금 영업 시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과물,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의미 없이 그냥 부여를 절대 안 해요. 저희는 뭐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건데, 아토큐브라는 회사를 제가 운영할 때는 좀 너무 제가 어리기도 했고 너무 기분식으로 좀 잘한다 싶으면 그냥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체계를 가져가고 부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배분 사례는 지금 현재 부대표님이 대략 지금 CTO님이시죠? 원래 이제 8%로 시작을 했고요. CTO님이 중간중간 이제 뭐 이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부대표님이 회사에 돈을 좀 많이 태우셨어요. 제가 돈이 워낙 없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럴 때마다 이제 주식이 조금씩 더 나가면서 지금은 대략 한 18% 정도, 20% 이하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직 스톡옵션 부여가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부여는 안 됐고, 배분의 사례는 팀장급 분들에게 뭐 일반적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0. 몇 프로 정도씩 그렇게 해서 2년 또는 3년 내에 행사를 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엑셀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한국투자 파트너스인가요?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에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VC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메일로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링크를 더 전달 드릴게요. 전달 드리도록 메일 주시면 저한테 제가 드리도록 하고, 저희 팀빌딩 모집글 예전에 올렸던 글인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질문이 더 없으신가요? 뭐 아무거나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거를 많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참여를 하면서 질문을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기도 하고, 결국 또 질문 주셨네요. 사이드 잡으로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히는 아니고 이미 스타트업을 몇 번 거치시면서 CTO를 계속 하셨어요. CTO를 계속 하셨던 분이고 풀스택이었고 CTO를 계속 하셨었고,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한 금액에 엑싯을 하고 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체력도 좀 본인 입으로는 체력도 약하시다 하고 일을 이렇게 막 어떤 거에 뭐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뭐랄까요, 좀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잡다하게 막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제가 봤을 땐 천상 개발자. 예, 뭐 개발자분들 여러 성향이 있지만 쉬고 계시다가 엑시트하고 쉬고 계시던 분이고, 이제 한 6개월 쉬었대요. 6개월인가 1년인가 쉬시다가 엑시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시죠. 그래서 쉬시다가 이제 좀 또 다른 도전을 해볼까, 이번엔 어떤 대표를 또 성장시킬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대표를 또 도와줄까 이렇게 하시던 중에 이제 운 좋게 만나게 된 케이스였죠. 네. 그래서 풀타임으로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공식이 되게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뭐냐면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톡 옵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분을 주잖아요. 지분을 일정 부분 배분을 할 때 급여가 낮아지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낮아지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본인만의 그게 되게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셨어요. 제가 더 드린다고 했을 때 싫다고 하셨고, 예, 급여를 더 드릴게요. 싫습니다. 그러면 지분 너무 낮지 않아요? 지분이 8%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설정이 되게 명확하신 분이었어서 저한테는 정말 딱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맞았고 핏이, 나중에 이런 일련의 투자 과정을 겪으면서도 쉽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더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중간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트업에서 CTO로 모셔가려고 회사에 3번 찾아오셨어요. 네, 3번 찾아오셨고 조건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억대 연봉에 뭐 하여튼 되게 좋은 조건인데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거절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잘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가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고, 전 되게 부족하고, 아까도 가방끈도 되게 짧고, 그래서 저보다 나으신 분이에요. 분명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되게 저를 존중해 주고 계시고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 저희 팀장님들과 팀원들 중에서도 저를 또 성장시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게 좀 진짜 현실이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현실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질문이 좋네요. BM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막 팀 셋업 되시고 이제 막 뭔가 개발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단계, 엔젤이나 아니면 시드 아니면 뭐 프리 A 단계 정도라고 하신다면 추정을 결국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가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때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근데 또 상식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시겠지만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나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나올 수 있는 성장의 속도가 뭐 워낙 많은 스타트업들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딱 고정관념이 생기시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식적이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이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는, 남들이 쉽게 해낼 수 없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크기가 쉽사리 가늠이 되지 않죠. 근데 그 가늠이 되지 않는 게 이건 좀 모르겠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게 가늠이 그래서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제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팩트라고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이라고 하면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왜 그걸 할 수 있는지, 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한번 검증이 되셨다면 그때는 좀 더 이야기가 더 쉬워집니다. 검증이 되신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았을 때 그 비즈니스 모델로 돌릴 수 있는 이 매출의 크기,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그거는 이제 좀 다음 스테이지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좀 더 이 표현은 그렇잖아요. 좀 더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시라면 그거를 설득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네. 플랫폼의 특성상 초기에는 내부의 레퍼런스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이 필요한 업체를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제가 되게 자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많이 그랬어요. 저도 여기서 정말 소위 엄청나게 굴렀던 사람인데 일례로 되게 제가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스타트업을 만나서 콘텐츠가 되게 좋다,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것도 이제 대표님한테 무시를 당한 게 아니라 팀장님, 직원 수 이제 한 5명, 6명 되시는 회사인데 되게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되게 큰 회사,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 프로그램이 저희 쪽에 입점이 돼 있거든요. 거기 대표님을 만났을 때에 무시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무시라는 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설득이 어려운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A사 레퍼런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들 들어오실 텐데 그게 저도 없으니까 신뢰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 너무 심플해서 서운하실 것 같은데 만나서 눈을 바라보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해는 입점하시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는 사실 못한다.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온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뛰겠다. 당신의 대표님의 교육 콘텐츠를 많이 팔기 위해서 내가 직접 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설득을 몇 군데를 해서 입점하신 대표님이 소개를 계속 시켜주십니다. 네. 여기 대표 그런 얘기 좀 그렇죠. 여기 회사 만나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나도 입점했는데 너도 들어가지 않을래? 이렇게 좀 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를 계속 하게 됐고, 어제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서 입점을 했는데 그분도 소개를 받았어요. 계속 소개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받았잖아요.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또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도 여기 한번 검토 좀 해줘라. 그래서 또 검토를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투자를 받으면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또 회사를 또 소개를 시켜주시기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막 열심히 뛰지 않아도
계속 소개는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한 개 업체를 신뢰를 잘 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레퍼런스를 결국 최초의 1회의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갔을 뿐이지 더 많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또 저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님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라는 거. 저는 다행히 술을 좋아하지 않아 술을 마시진 않는데 어제도 집에 퇴근을 하면서 10시쯤에 퇴근을 했어요. 열심히 퇴근하면서 그 외로움을 공유할 친한 대표님 한두 분이 나와 비슷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있죠.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잘 지내시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님들도 네, 저도 언제든지 열려 있고 연락을 주셔서 친하게 또 편하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겨내시죠, 대표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